플랫폼 자유와 공화하고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아서 저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만난 지는 한 6, 7년 전에 딱 한 번 만난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플랫폼 자유와 공화 기사를 본 모양이에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고서 저한테 이제 전화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 바른미래당 2 같아.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뭐 그런 식으로 중간이니 중도니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럼 바른미래당 2 아니냐? 지금은 그런 거 안 통한다. 자, 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빨리 자유한국당에 어떤 뭐 선을 대가지고 거기 붙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 2처럼 인식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그냥 대중이 뭐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갖다 들여다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플랫폼 자유와 공화의 뭐 창립 선언문을 갖다가 뭐 자세히 읽겠어요? 뭐 같이 선문을 자세히 읽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이제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언론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친 플랫폼 자유와 공화를 갖다가 이제 볼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 눈에는 이제 바른미래당 2 같다 이런 얘기고, 이분들한테 있어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간적 존재고 어정쩡한 존재고 노선이 제대로 정리도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화끈하게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뭐 정부 여당 쪽에다가 붙었다가 때로는 자유한국당하고 뭐 붙고 뭐 대충 그런 존재로 아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멀리서 보는 어떤 대중의 그 눈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그런 눈입니다. 이게 그 전문 학자들이 뭐 자세히 뜯어보고 나서 야 이거는 아니야, 뭐 이건 아니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바른미래당에 상당한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작년 그리고 3, 4월에 그때 바른미래당 만들어졌을 때 바른미래당의 길을 묻는다 하면서 나름대로 좀 정체성 내지는 이념 정책적인 어떤 그 향도 역할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6차례에 걸쳐가지고 뭐 토론회도 조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 한 1년여에 걸친 행보와 그리고 지금 손학규 대표 이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저런 노선을 갖고는 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 성산 그 보궐선거에 몇 프로 민중당보다도 못한 지지율을 갖다가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제 사퇴를 하고 뭐 비대위로 가자. 새롭게 전대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기사 내용 보면은, 집권 여당의 노조 세력과 제1여당의 공안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여야의 군열 속에 중도 세력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다. 중간지대 중도 세력의 확대로 우리가 새로운 주력권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중간지대 중도 세력, 이런 얘기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중도다 그러면은, 중도는 중간이거나 절충이거나 급진과 온건의 어떤 중간, 그 다음에 진보와 보수의 어떤 중간,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도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좀 더 나아간 게 이제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런 수준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중도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의 어떤 모순 부조리라는 관역에 적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출발이 시대의 어떤 모순 부조리가 뭐냐, 이걸 규정을 해야 돼.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예컨대 진보적인 어떤 솔루션과 보수적 솔루션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즉, 진보적인 어떤 가치와 솔루션, 보수적 가치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 경우에 어떨 때는 진보적 가치를 옹호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보수적 가치 옹호할 수 있습니다. 양자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는 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역.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최선의 어떤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결론은 훨씬
진보보다 더 급진적인 진보적 어떤 가치와 정책을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어떤 보수보다 훨씬 온건한 어떤 가치 정책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딱 전체적 개념을 잡지를 못하면은, 즉 이 개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정책은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느냐, 왜 이런 가치를 주장하느냐, 요게 개념입니다. 이게 개념 없이 때로는 진보적 가치를, 때로는 보수적 가치를 이렇게 이제 옹호를 하면은 좌충우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개념과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훨씬 급진적인 어떤 솔루션, 원칙적인 근본적인 솔루션들을 갖다가 내고, 어떤 때는 타협 절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 세력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실제로 정말 책임질 수도 있는 세력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진정한 중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책임정치 세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 원리가 분명한 비전정치 세력인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그 원칙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시대의 모순에 적중을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중간 절충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모순에 적중하는, 이걸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숙성된 비전과 전략을 갖는 것. 이게 사실은 지금 진정한 중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두 쪽의 중간이 아니고 이건 다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비전 정치와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정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둘 다 구태 정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책임지겠다는 정치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지금 진정한 어떤 그 중도 정치는 이들과 차원이 다른 책임 정치, 비전 정치를 하는 게 그것이 그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은 크게 미치질 못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어떤 저조한 지지율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고 생각하고,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꿈꾸는 거는 대한민국을 실제로 책임지겠다는 책임 정치와 그 다음에 개념 원리가 분명한 비전 정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중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은 중도가 워낙 오염이 돼가지고 중도하면은 중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뭐 대중의 언어 습관이니까 오랜 고정관념이니까 뭐 그것하고 싸우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우리가 플랫폼의 자유와 공화, 우리가 중도라는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자유와 공화를 썼는데 이걸 좀 달리 풀면은 바로 책임과 비전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자, 지금 우리 손 대표께서는 이러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요구, 과제, 시대적 과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 잡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손 대표만의 문제 아닙니다. 손 대표 반대 세력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뭐 지역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당직자들도 사실은 뭐 손 대표하고 50보 100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 거의 2년에 걸쳐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실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주 치열하고 집요하게 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손 대표만 하더라도요. 단적으로 우리 손 대표께서 그야말로 화력을 집중했던 일이 뭐 있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 관철 투쟁일 겁니다. 그때 단식 투쟁도 하고 상당히 어떤 치열하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경제나 민생 현안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나? 경제 민생 현안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8원전. 이거 완전히 지금 70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각고의 노력과 행운이 겹쳐서 만들어낸 이 산업 자체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죠? 최저임금, 주 근로시간 52시간제, 그 다음에 재벌 정책들, 문재인 케어, 공공부문 81만 개, 그 다음에 예타 면제, 뭐 이런 그 예산 관련된 정책들, 그 다음 표적 수사, 조사, 감사, 보복성 인사 조치,
헤아릴 수 없는 위선, 너무나 많고 중차대한 민생, 경제, 민주주의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다 싸울 수는 없죠. 그죠? 화력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 관철 때처럼 적어도 몇 개의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집요하게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손 대표께서는 끊임없이 경제와 민생을 얘기합니다. 뭐 경제 민생 중요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2018년, 19년 놓고 보면은 경제 민생 현안을 사소한 문제로 보이게 할 정도로 외교 안보 이슈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대미 관계, 대일 관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 안보 문제, 인권 문제 등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예컨대 9.19 군사합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군 방어 체계를 거의 무력화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는 지금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미 관계도 거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엄청난 이슈가 있는데 이 엄청난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도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손학규 대표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의 머릿속에는 경제 민생이 중요하다는 어떤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외교 안보는 머릿속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외교 안보는 머릿속에 없고 경제 민생은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은 지난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손 대표는 경제 민생 이슈 갖고 이렇게 결사적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연동형 비례대표가 결사적으로 싸웠던 겁니다, 이게.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손 대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바른미래당의 어떤 총체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손 대표는 대표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손 대표께서는 내 말고 할 사람 누가 있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지만 저는 그거야말로 좀 손 대표께서 참 이제 나이가 드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손 대표께서 빠지면 아마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집단적 성찰 반성을 갖다 거치게 되면은 손 대표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육아해도 손 대표보다 나을 거예요, 사실. 지금 손 대표는 새로운 성찰 반성을 거쳐서 새로운 싹이 나오도록 하는, 즉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도록 하는 그를 막는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우리 손 대표께서 물러나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 대표가 아주 못나서가 아니고요. 바른미래당의 총체적 문제를 제가 볼 땐 손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찰 반성을 거쳐 새로운 어떤 변화 개혁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대표는 여전히 공심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손 대표가 지금 공심을 정말 제가 볼 땐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 그리고 제가 참 이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이나 당직자들 중에 참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의외로 자유한국당은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폐악무도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어떤 은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저는 국민들이, 멀리서 보는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폐악무도한 정당은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믿고 맡기면 정말로 참 좋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당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폄하를 하기 전에 이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희망과 대안이다. 그런 느낌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실정에 대해 가지고 아주 날카롭고 집요하게 비판을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신한 대안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행태가 달라야 됩니다. 이쪽은 사실은 개념 원리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바른미래당이나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갖다가 천착을 해서 개념 원리가 분명한 가치와 비전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야말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른미래당의 살 길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유와 공화의 살 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되죠. 저는 그래서 어떤 정당이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문제라는 관역을 제대로 마치면은 역사의 어떤 주도권을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먼저 플랫폼 자유와 공화 분들하고 같이 그러한 역사의 주도권을 갖다 지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그것을 갖다가 좀 촉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나름 혁신파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분들도 이제는 어떤 봉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